자료는 다 간 걸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역문화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화면으로 해도 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문화기획자로서 광주에 관심 가지게 됐던 거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하는 도시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 그 키워드를 듣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문화기획자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였는데 저는 고향이 부산이고 또 광주에서 이렇게 활동이 연결됐던 건 2006년도부터니까 광주라는 도시를 알기 전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하는 정책 키워드를 먼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도시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시점이었고, 실제 아시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채 규정이 되지 않았던, 즉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은 있었지만은 코리안 드림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시기에 과연 아시아가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대한민국과 연결되고 그 중에서도 지방의 도시인 광주라는 도시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고, 당시에 나왔던 연구 보고서들을 제가 굉장히 열심히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6년도에 광주 비엔날레의 개막식을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게 되면서 운영해보고, 또 이후에 무등산 주상절리대에 대해서, 또 광주 김치축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인시장 브랜딩에 대해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광주의 도시의 주요한 원도심의 공간들이나 혹은 문화 자원들의 브랜딩 혹은 또 문화적인 재해석들의 작업들을 쭉 해나가면서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들을 많이 봐왔었고요. 그러다 2012년도에 지역에서의 삶을 고민을 할 때 이왕 무언가 문화기획자로서 지역에서 삶을 가져간다면 광주라는 도시 정도 규모라면 정말 멋진 꿈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정착했던 데가 양림동이었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 13년 정도 여기서 살면서 주민으로서 또 학부모로서 지금 그리고 마을의 일원으로서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죠. 그 과정에 저희 활동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할까 할 때 광주 1930 양림 근대 문화마을에서 이렇게 브랜딩 작업을 해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뒤에 내용으로 보시면은 1930년대 광주가 가지고 있던 근대의 모습들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관심사는 조금 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계속 옮겨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제 저의 관심은.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양림동에서 경험하고 또 광주라는 문화도시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되어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도 저희 본사를 제가 두고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서울의 189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이라는 공간을 도시 공간으로서 문화관광으로 활성화시키는 활동들, 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울의 돈이문 박물관 마을이라는 공간을 서울의 100년 이야기 시간 놀이터라고 하는 컨셉으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직원들은 거기서 이제 저희 마켓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에서 도시가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인 법정문화도시라고 하는 정책 사업도 같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제 이 주제에서 문화가 도시를 어떻게 바꿔나가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문화기획자로서는 현장과 정책과 그리고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고민해왔고, 근데 그것이 아직도 어떤 해결점이나 제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계속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고민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네. 저한테 이제 던져졌던 질문 중에 나의 지역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나는 나의 지역을 읽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사회과 부도로 보지 않고 지도를 못 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핸드폰 켜고 지점과 지점을 찾아서 선으로 연결시켜서 몇 분이 걸리는지 그 선을 따라서 가거나,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더 이상 지도를 잘 못 보시죠. 이제는 내비게이터가 말해주는 AI의 목소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게 우리가 일상화되다 보니 실제 광주라는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나 현장에서는 주민들 이야기 나누다 보면 잘 모르세요. 광주를 떠올렸을 때 이 도시 안에서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냐라고 할 때 저는 일단 맨 처음 떠오르는 거는 가장 큰 덩어리 무등산이라는 곳,
그리고 거기서 뻗어나오는 광주천, 그리고 그 끝에 영산강, 그리고 그 사이에 원도심과 읍성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신도시 지구들로 만들어지는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되게 광주 도시민들에게 상당히 잊혀져 왔던, 그리고 이야기되지 않았던 곳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양림동이라는 곳이 언급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 나누는 데 있어서는 각자의 관심과 이 도시 공간 안에서 그곳을 바라보는 욕망들이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 살아오셨던 분들은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제 공유하는 공간으로까지 변하다는 것에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거부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12년 정도 전에 양림동에 이사를 간 입장에서는 이 도시 공간이 다 새로운 거예요. 특히나 저한테는 금남로나 충장로나 저기 무등산이나 양림동이나 다 비슷합니다. 왜냐?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도시 공간들이 다 새롭게 해석되고, 이 공간이 가진 것을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던졌던 질문은, 1980년이 워낙 이 도시에서 강조되고, 80년의 공간은 5월 광장과 그리고 5.18의 주요 사적지들과 그다음에 금남로를 비롯한 도시의 대동맥과 같은 어떤 기억의 맥락들이 계속 이야기될 때, 그 시간 이전의 공간으로서 양림동이라는 곳은 어떠한 것으로 기억되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1980년 이전 광주를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이전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익숙지 않고 또 재미없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때 이제 저희가 나름 이제 탐구하고, 그 다음에 조광철 박사님이라고, 학예사님이라고 광주 시립민속미술관, 민속박물관 학예사님이나 또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제 기사를 적으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광주의 과거로부터 출발했을 때 198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갑자기 등장한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축적에 의해서 등장하는 맥락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1980년이라는 시간은 지금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볼 때, 80년 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 안에서 굉장히 오래됐던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현재 2020년이라고 하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될 텐데, 이것들이 모아져서 어쩌면 우리가 아시아 문화도시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지금 이 도시에서도 도시계획을 짤 때 2030이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미래의 도시 같은 느낌의 숫자죠. 2030년의 광주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라는 하나의 맥락을 연결하는 좀 도시 브랜드를 만든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리고 이 도시를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라는 나름의 좀 접근 방식을 저희는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2030년 아시아 문화도시 광주를 위한 100년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광주 100년 이야기라고 하는 브랜드를 나름 이제 저희가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광주의 전통문화와 또 양림동과 5.18과 또 아시아 문화전당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지난 12년 동안 굉장히 많은 각 부분별로 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제 모아지면서 광주 100년의 이야기에 대한 접근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광주를 들여다보는 창으로서 80년이라는 창 너머와,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져야 될 새로운 창을 어디로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으로서의 양림동은 광주 읍성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외떨어진 천변에 이렇게 보면은 좀 침수지였죠. 지금 이제 펭귄 마을이나 이런 곳들은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양림 오거리까지 물길이 들어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사진 자료들이나 지도들을 보게 되면 양림동은 지금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도로의 모양이나 또 여기 공간 안에 있던 식생이나 어쨌든 근데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선교사들의 유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양림산이나 사직공원과 같은 녹지 공간들, 그리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학교나 교회와 같은 준공공 영역에 속하는 공간들이 아직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은 도시 공간의 모형 자체, 그리고 이곳이 가지고 있는 여러 봤을 때의 속살 같은 어떤 본질들은 잘 변하지 않은 채로 잘 유지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림동이 다르게 이제 좀 보여지고 있죠. 즉
내부의 도시민들이 양림을 바라보던 것과 이제는 바깥에서 양림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올리는 키워드들이 빅데이터화돼서 양림이라는 키워드 주변으로 해서 정말 많은 키워드들이 이제 떠다니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저희는 선택적으로 양림의 좋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용어들은 이제 기사라든지 그리고 또 비판 혹은 불만들 잘 안 보려고 하죠. 저희들도 또 양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까 했을 때 일단은 골목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도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근대 문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점, 그게 굉장히 두 번째로 많이 이야기되고요. 그 안에는 이제 선교 역사와 그리고 양림동 안에서 시작되었던 근대 예술에 대한 맹화들을 이야기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이제 와서 다시 좀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숲과 나무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즉 양림산과 사직공원과 그리고 양림동의 주택들을 보면요, 굉장히 그 정원들이 많습니다. 일반 저희가 동명동이나 혹은 도심 안에 있는 다른 주택가들과 비교해도 녹지 공간들이 소위 말하면 시민들에 의해서 욕망되고 관리되고 계속해서 이 도시 공간에서 유지되어 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녹지 공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림에는 사계절 왔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양한 색감과 그리고 다양한 변화들이 이러한 살아있는 생명들과 골목을 통해서 느껴진다는 측면에서 광주의 어떤 몽마르트로서 예술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기억의 공간으로 발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의 양림을 이야기하는 모습 안에서 저희가 숨겨져 있고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이곳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잊혀졌던 마을이라는 겁니다. 분명 여기 사시는 분들, 도시 안에서 여기를 관심 가졌던 분들이 여기를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접근해 왔었지만은 지금도 저희가 양림동을 이야기할 때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냄새가 난다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교통이나 주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택의 문제라든지, 재생을 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지금 수면 아래로 두고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상권 쇠퇴와 환경 악화와 탐방로의 단절 등 도시 기반 산업이나 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도심이 쇠퇴할 때 배우지로서 주거단지로서나 혹은 학생들이 다니다 학교들이 옮겨가면서 여기 자체가 급격하게 변해가는 과정에 도시의 기반 시설들을 제대로 손대지 않고서 그 위에 그냥 다시 쌓는 방식으로 갔던 한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 양림동의 새로운 건물이나 혹은 어떤 기존의 그 근대 공간들을 리뉴얼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양림동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우리가 잘 살리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양림동의 어떤 본질적인 또 경쟁력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이렇게 됐을 때 지속 가능할까?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제대로 투자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도 함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양림동이 2000년대부터 해서 시작되었던 이제 활동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활동들이 있었지만 기사를 찾아보면은 양림동이라는 키워드와 마을, 동네, 만들기, 개선 이런 키워드를 연결해 봤을 때 2000년대 했을 때 좋은 동네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이 처음에 이제 키워드가 검색이 되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과 함께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고 2008년도 LH 휴먼시아가 입주될 때까지 되게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되게 반대 시위를 하다가 쫓겨나면서 누군가가 되게 다치고 슬퍼하고 아프고 진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죠. 그 과정에서 2006년도 7년도에 당시에 신양림여지도라고 하는 게 제작이 되면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처음으로 양림동이 가지고 있는 도시 공간에 대한 해석이 처음 들어가지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이 내용들을 들었던 시점들 이전의 기록들이라서 저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민분들께서는 그때 나름대로 이제 이걸 주도적으로 끌어갔던 분들 입장에서는 양림동이 어떠한 지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가 있다보다는 선교 역사가 많이 있으니까 기독교 마을로서 혹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을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는 단순한 마음의 출발이기 때문에 어떤 지향이나 성장의 방향 등을 정확히 정해놓고 갔던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시겠지만 10년도 그 정도부터 해서 2019년도부터죠. 양림 역사문화마을 사업과 함께 성교 역사유산, 건축문화자산, 근대도시 자산이 좀 종합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과 광주시의 정책 차원에서 접근이 됐었고, 그때 이후로 해서 보면은 역사문화마을 사업으로서 굉장히 많은 정책 사업들이 관 주도와 그다음 민간 참여와 민간 협력을 통해서 이제 많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펭귄 마을이라고 소위 부르는 그 공간이 어떻게 출발하고 또 공공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이 좀 박제화되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는지의 과정들도 저희가 쭉 볼 수 있고요. 동시에 관광이라는 키워드가 처음 언급됐던 게 이제 2015년도에 올해의 관광도시로 2017 올해 관광 선정된 이후에 16년도에 남구관광청이 만들어지고 17년도에 올해 관광도시 사업 진행하고 2019, 20 한국관광 백선에 선정되면서 양림동과 관광이라는 키워드가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진행되었던 도시공간에 있어서의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지 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의 좀 특화된 어떤 영역들의 이야기들이 공공을 통해서 이야기되고요. 물론 이것과 함께 역사문화마을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아시아 예술교류 권역, 문화권역 권역으로서의 사업들도 쭉 이제 진행이 됐고, 지금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3, 4권역 사업이나 그다음에 지금 향후 내년에 야외 음악동 오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들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건요, 여기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기 전에 항상 우려가 먼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고 난 다음에 만들었던 결과적으로도 굉장히 아직도 정리 안 되는 혼선들도 많이 있고요. 가령 지금 당장 야외 음악당만 하더라도 근처에 살고 있으신 분들은 음악당에서 연주가 되면은 난 밤에 어떻게 쉬지 집에서? 그 다음에 주차장은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 이 공간에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여기서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에서는 상권으로서는 빨리 들어와서 장사가 잘 돼야지. 어느 날 카페가 확 늘어났는데 이 카페들의 손님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수요가 필요해 라고 하는 욕망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행정은 또 야외음악당이나 이렇게 문화예술적으로 발전한 것과 다르게 성교문화유산으로서 성교관광을 또 확장시켜야 되라고 또 다른 키워드를 지금 건드리면서 치워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의 어떤 그릇으로서 양림동을 볼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값이 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이 관계인구로서 양림동을 찾는 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지금 부재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접근하려고 했던 이전 지자체장이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손을 놓고 있는 상태가 된 현재 민선 8기 때도 7기 8기를 지나면서도 과연 그렇다면 양림동이 10년 후는 2030년 양림동 어떤 모습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박홍근 건축사님도 와 계시지만은 양림동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셨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예술인분들하고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문화기획자로서 또 관광 관련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예술가분들과 문화기획자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가장 많이 떠올렸던 키워드, 이제 마을 안에서도 공유됐던 게 양림다움이 과연 뭐냐. 적어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양림답다라는 이야기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냐. 그게 이제 어떤 커뮤니티로서나 또 지역의 가치를 재해석하기 위한 어떤 노력으로서나,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1930년 근대문화자산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했던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시도했던 것 중에서 마을 전체와 함께 통합적으로 연결되었던 경험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문화기획자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뭔가 마을 안에서의 다양한 자원들을 재해석하고 지금의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구조를 많이 고민하다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1930 양림살롱이라는 행사를 2016년에 처음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을이 무대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희한테는. 마을을 이제 한 4년 가까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은데 이 공간 각각이 크기는 크지 않고 또 그렇다고 다른 컨텐츠들이 다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방문하면은 그때 한참 유명했던 펭귄 마을을 방문하고 나서 양림동 다 봤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 묘역 왔다가 기독교 관련된 분들은 가버리시고, 또 일반적으로 카페 오셨던 분들 카페만 들렸다 가면서 양림동을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봐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마을을 무대로 해서 좀 마을의 공간, 카페, 식당, 골목길 다양한 공간들 전체를 좀 통합적으로 장소 디자인 측면에서 기획을 해보자 라고 제가 접근을 했었고, 이때 양림동의 골목과 카페와 식당과
도서관, 미술관 이런 공간들을 이제는 지역의 청년 음악가 그리고 청년 예술인들이 중심이 돼서 살롱 무대를 펼치는 형태로 다양한 공연이나 프로그램들이 하루에 좀 집약적으로 진행되는 구조를 했죠. 그리고 텀블러를 그리고 또 시간표를 들고서 음료를 쿠폰으로 바꿔 먹으며 다니면서 돈을 내고서 이제 계속 이 공간들을 뛰어다니게 만들었었습니다. 뭐 한 번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만 명 되는 그런 축제는 아니에요. 처음에 저희가 생각해도 한 6, 700명? 그러다가 나중에 한 2, 3천 명 정도가 하루에 참여하지만 이 행사가 5년간 총 30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매달 마지막 주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5년이 지났을 때 총 120개의 매장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총 230명의 아티스트들이, 지역의 아티스트들이 저희 이 양림살롱에 참여하면서 양림동이라는 공간과 함께 연결되는 경험들을 같이 가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마을 안의 분들께서 이 마을을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서로 연결되는 구조로서 이 공간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나 개별 공간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들에 대해서 서로 좀 연결시켜서 고민하는 경험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관계 인구들이 확대되고 오피니언 리더들과 인플루언서들이 방문들이 확대가 되면서 양림동이 많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는 무인 카페 다양다방이나 여행자 라운지 등의 플랫폼을 만들었었고 함께 할 수 있는 좀 허브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면서 동시에 양림동이라는 공간과 광주의 도시 공간을 이제 좀 연결하는 저희가 처음 출발했던 광주가 가지고 있는 100년의 이야기를 한번 맥락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양림동을 위치시켜보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광주광역시의 제안에서 문화 콘텐츠 시티 투어로 광주 100년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광주의 1930년 성교 정신과 예술을 꿈꾸던 광주의 공간 양림동, 그리고 1980년 민주인권 평화의 씨앗을 뿌린 5월의 광장으로서의 광주, 그리고 아시아 문화도시로 꽃피우는 2030년의 광주를 뜻하는 문화전당, 이 세 개 공간을 이제 버스로 투어를 하되 배우와 함께 이걸 하나의 어떤 좀 테마형 프로그램에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그랜드 스토리텔링을 경험하면서 그 여행의 출발점으로서 양림동이라는 곳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확보하게 만듦으로써 80년과 2030년 미래의 공간이 함께 연결되는 구조로 광주의 이야기들을 좀 만들어 나갔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도 그랬지만은 창의적인 어떤 예술인들이나 청년층 유입도 확대되고 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계속해서 뭔가 상인들이나 예술가들이 들어올 때 이제 소통이 좀 필요하겠다. 그때 이제 저희가 양림 미술관 거리라는 것을 한번 구상을 하면서 좀 이런 모임들을 좀 가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100대 관광지로서 막 인정받고 할 때 뭐 다들 경험하셨던 것처럼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다들 이제 모든 문들을 다 닫게 됐던 거죠. 그때 이제 양림다움 2.0이라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존과 다르게 이제 2010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하나의 흐름들이 왔다면은, 그리고 과거 근대 유산에서부터 출발했던 양림동의 어떤 선조들의 자산을 바탕으로 한 양림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좀 다른 게 필요한 것 같다. 그게 뭘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는 이제 제가 저희 회사 차원에서 했던 거는, 그러면 이제 한 10년 후의 마을과 우리의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번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기존에 이제 은성유치원이라는 공간을 리뉴얼해서 10년 후 그라운드라는 공간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예술인들은 예술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양림 골목 비엔날레라고 하는 마을 미술 축제를 함께 개최를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이 지도도 보시면은 양림살롱 때는 이제 저희가 공연이 들어갔었죠. 이때는 마을이 미술관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마을 안에 미술관들이 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닫아야 되니까 식당이나 카페들을 이제 미술관으로 삼아서 이 공간들 그리고 또 빈집이나 빈 매장들에 그림을 걸고 도슨트들이 안내하거나 이제 지도를 들고 찾아다니는 형태의 미술 투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처음에 2021년도에 기획을 했고요. 그때 이제 이런 작가분들이 참여하시고 자기들의 작품을 내고 또 상인들도 자기 공간들을 내면서 주민들 역시도 마을 도슨트로서 이제 예술 여행을 중심으로 한 결과물들을 만드는 데 같이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골목에서 만나고 질문하고 협업하는 로컬 커뮤니티라는 것의 힘에 대해서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2.0 단계로 넘어가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올해 4월 달에 양림 골목 비엔날레 올해 행사를 개막식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저희가 양림 골목 비엔날레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저희는 했지만 주민들이나
또 상인들, 예술인들이 그걸 다 공유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사진을 찍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유럽이나 아시아사, 일본 사례 맨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이런 커뮤니티가 중심이 돼서 한 10년 정도 후에는 유럽이나 일본의 대한민국의 이런 마을의 사례들이 이제 소개될 수 있을 때 이런 출발점이 되는 사진을 좀 한번 찍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역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예술인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기획자들, 행정 이렇게 모여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앞으로도 수많은 이 커뮤니티 안에서의 갈등이나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전의 과정들이 우리가 선조들이 만들어놨던 역사 자원에서 출발한 거라면은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현재 이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조 커뮤니티로서의 주역인 예술인들이나 또 마을의 골목 상권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인들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연결되는 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활동들이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가, 그게 중요한 질문이지 않나. 그리고 그때마다 이 사진을 꺼내보면서 서로 좀 싸우지 말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말씀드렸던 이 과정들을 좀 문화적 도시재생의 어떤 프로세스로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적 도시재생 프로세스를 같이 개발할 때 정리했던 건데 이후에 이게 사장됐어요. 왜냐하면 문체부가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활동을 딱 집어넣어 보면은 이 내용이 너무 잘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사회적 모임과 장소 기반의 문화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기능 회복,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 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쭉 해왔고, 이게 이제 근대 광주의 개방성, 그리고 다양성을 예술로 꽃피운 양림의 삶을 즐기는 예술여행이라는 키워드로 저희는 지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양림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라고 할 때, 이제 행정의 상과 또 이 마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상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다수가 참여되어 있는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마을의 삶과 예술, 여행자가 공존하는 양림을 해보자. 특히나 이제 양림골목 비엔날레를 올해 개최하면서 파빌리온이 또 광주 비엔날 때 6군데가 양림동에 설치가 됐었어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고 났더니 내년도에는 니콜라 브리오 감독의 그 광주 비엔날레 주제전의 제4섹션 전시가 양림동에 전체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14개의 공간에 14명의 세계적인 작가들이 각각 공간마다 한 명씩이 다 배치가 돼요. 그리고 그 14개를 다 스탬프 투어 하듯이 봐야지 되는 형태의 전시라서 마을 전체를 다 돌아보는 구조로 지금 전시를 기획을 브리오 감독이 지금 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3개 국가, 추가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국제 파빌리온이 더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양림골목 비엔날레도 또 전시관 한 10개 정도 열겠죠. 그러면은 마을 전체가 내년 9월부터 11월까지 또 이런 예술과 여행자들을 통해서 변해나가는 과정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술관거래협의체와 또 광주 비엔날레와도 이번에 이 전시관들의 관리 운영에 대한 주체를 마을이 좀 하도록 해달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 역시 성장하고 동시에 외국인들이나 지금 내년에 이제 프리즈 같은 경우에는 예술 아트페어에서 양림동으로 바로 셔틀버스가 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는 예술로 세계와 소통하는 양림동이라고 하는 어떤 변화들이 내년도가 이제 시험 무대에 올라와 있는 거죠. 이거는 지역 안에서 의도했던 아니면 지역이 가지고 있던 잠재력이든 행정의 노력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지금 만들어낸 현상이고요. 지금 현재 2023년, 24년 올해의 관광 백선에도 지금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 이것이 잘 유지가 됐을 때 대중관광지로서 몇백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가 아니라 예술인들과 지역의 주민들과 상인들이 한껏 만들어내는 예술 여행자들, 그리고 이 양림동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여행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여행지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때 이곳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억들도 점진적으로 재발견되고 활용되고 파괴되지 않으면서 양림이라고 하는 가치가 광주의 도시의 어떤 정체성으로서 계속 앞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일 거라 생각합니다. 요건 이제 가나자와에 갔을 때 공무원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옵니까? 했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집이 이사를 가면 개가 따라와야지 개를 따라서 이사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광주라는 도시도 그렇죠. 어느 도시나 그렇겠죠. 저희가 살았던 부산도 똑같습니다. 고등학교에 지냈었는데 도시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개발과 그 다음에 관광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했던 많은 곳들이 결국 떠나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도시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잃는 경우들 저희 너무 많이 봤었습니다. 결국에 지금의 우리의 접근들은 저는 지역다움을 살리는 문화적 지역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와 관광 그리고 도시의 변화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일단 지역의 전환을 위한 문화의 새로운 역할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광주는 굉장히 매력적인 전략을 이미 2003년도에 아시아 문화도시라는 계획을 통해서 이미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문화를 중심에 놓고 도시의 재생과 관광을 고민을 하고 산업과 공동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 복지, 지속 가능성과 이념이 이 도시의 도시문화 계획으로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저는 마스터 그랜드 플랜이 세워진 도시라고 보거든요. 5대 문화권이나 지금 아시아 문화 전당이나,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흐지부지가 좀 돼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이것이 얼마든지 재가동될 수 있다 보고, 양림동 역시 이 5대 문화권 안에 포함되어 있고, 문화의 역할이 있어서 근대 문화가 현대에 그리고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지역이라 봅니다. 두 번째로 도시 공간과 자원이 통합 디자인적 접근을 통해서 문화적 지역 재생을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리적 환경 개선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도시를 다루시는 분들이 다 동일하게 저희가 문화기획자들도 활동하고 있어서 동일하게 조언하세요.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양인동에서도 그런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살기 좋아야지 거주민들이 정주성을 회복을 하게 되니까요. 두 번째는 근데 이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과 관광을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은 굉장히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색깔이나 어떤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일상화되는 과정 없이 바로 상품화나 경제성에만 너무 매몰되면서 도시들이 어떤 실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양인동은 다행히 굉장히 긴 호흡을 한 10년 가까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 커뮤니티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관광의 이야기를 넘어갔다는 점에서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과연 관광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어쨌든 많은 내부적으로는 고민도 많은 겁니다. 근데 이때는 기존에 만들어왔던 이 정체성이 사라지는 정도의 경제성 중심의 관광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호감도와 함께 저는 이 맨 밑에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시민의 삶과 관광이 공존하고 창조적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돼서 정착되는 지역으로서 가기 위한 노력을 오히려 앞당겨서 해버리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겠다. 그래야지 관광 일변도로 저희가 도시가 해석되거나 혹은 양림동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어떻게 활용돼야 될지에 대해서 시민의 주도성을 잃거나 하지 않은 채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증대되면서 소위 말하면 관광과 딜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관광객이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도시를, 이 마을을 사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주민들이, 그리고 또 마을에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창조 커뮤니티의 문제입니다. 광주만 하더라도 문화기획자가 살기 좋은 광주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2014년도부터 해서 쭉 함께 이야기해 왔지만 어느 순간 코로나를 지나면서 문화기획자 그룹들이 많이 사라졌다가 다행히 지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활동하는 영역이 축제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서만 끝날 게 아니라 좀 이따 발표하게 될 동구의 지금 이번 충장 주제처럼 도시 공간 곳곳으로 녹아들어서 이 도시 공간의 변화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이것을 미래로 연결시키는 활동을 하도록 도시 문화 기획자로서의 역할로 이런 문화기획자들이 활동해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 그것에 도시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에서 정주하거나 연결, 관계하면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됐던, 디자이너들이 됐던, 혹은 개발자들이 됐던, 청년들이 됐던 다양한 창조적인 인력들이 만들어내는 커뮤니티들을 끊임없이 도시공간들이 가지려고도 욕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즉 새로운 건물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보다 새로운 커뮤니티를 가지는 욕망이 더 커질 때 도시 공간 안에서의 부동산이나 자본의 욕망을 저는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저희가 발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저는 발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 도시공간의 새 흐름을 만드는 문화적 시선과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그 충장축제의 이야기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쁜 마음입니다. 우선 저는 앞서 이제 이한호 대표님처럼 이제 문화기획도 하지만 또 축제 감독으로서 또 이제 뭐 정책 자문이라든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오늘 이번에 학회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때 제가 학부가 토목 전공했습니다. 토목공학과 전공자로서 내가 이것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기쁜 마음, 또 설레는 마음, 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무튼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축제 감독으로서 또 대한민국에서 축제가 과연 어떤 모습들을 행해지고 있고 도시 속에서의 그 다양성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던 중에 이제 대한민국이 아시다시피 수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축제들이 약 1,200여 개가,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합하면 전국에 1년 중에 2,000여 개의 축제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대부분의 이제 축제들이 다 비슷비슷한 풍광들, 비슷비슷한 모양들, 그리고 또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그대로 도시의 정체성하고는 다르게 갖다 놓고 이제 붙여 넣는 형태의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 축제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단체장이 바뀌면 축제가 전혀 긴 시간 동안 해왔던 축제들이 바뀌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축제가 과연 무엇이냐 라고 했었을 때 우선 관광 관점에서의 니즈들을 최근에 들어서는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은 곧 돈이 돼야 된다. 축제가 단순하게 즐거움의 자리가 아니라 돈이 되는 자리로서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 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충장축제 또한 끝나고 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80만 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라고 해서 수치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수치를 자꾸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행정하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축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도시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이제 정치적 관점에서 그리고 치적의 관점에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역의 특성들이 사라지고 지역만의 색들이 사라지는 모습들 속에서 저는 이제 축제 감독으로서 또 기획자로서 여러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충장 축제를 좀 바라보게 됐고요. 또한 이제 어떤 시선으로 축제를 바라보고 특히나 축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 충장 축제 또한 충장로라고 하는 거리에 공간에 대한 상징성들을 함께 안고 있는 축제에서 사람들의 이야기, 그 공간에서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었습니다. 충장축제 앞서서 제가 다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민국 문화의 달이라고 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실제 광주에서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아마 앞서 발제하신 이한호 대표님도 같이 추진위원으로서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바라봤었던 그 당시의 사업은 과연 이게 왜 하는 것인가. 문화의 달이 단순하게 축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문화의 달 1년을 결산하고 바라보는 공간에서 사업들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과 함께 이것들을 정책을 어떻게 홍보하고 또 지역에서 어떻게 문화가 펼쳐져 나갈 것이고 시연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그 당시에 바라봤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행정에서는 이제 좋은 무대 만들고 장관님 오시고 여러 인사들이 오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행사 잘 치러주기만 바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봤었던 그 공간의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과연 어떻게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그 당시 한창 또 문화도시 사업들이 계속 또 도시재생 사업들이 펼쳐졌었던 그 시점이기도 합니다. 2019년이. 그래서 그 당시에 제주에서 열렸었는데요. 제주의 원도심이라는 공간에서의 지속해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들을 펼쳤던 그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던 현장에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원도심 공간들을 좀 바라봤고, 실제 그 공간은 그냥 도시재생 사업이 있어서 바라봤던 게 아니라 바로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라봤었던 공간이 산지천이라고 하는 제주항에 접근하는 이 공간이었는데요. 이 공간에서 무대라든지 그런 무대, 뭐 체험 행사, 그리고 먹거리 행사 사업들을 다 걷어내고 이 사람들이 살아왔었던 이 공간을 그대로 활용을 해보자라고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으로 펼쳐졌던 이 공간이 산지천이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그냥 요즘 뭐 도시재생 혹은 지역 그 하천 복개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형태의 풍경들은 어디서나 다 많이 보여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 공간을
실제 사람들이 제주 사람들이 살았었던 그 수많은 시간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 공간을 가지고 한번 무대 공간으로서 그리고 핵심 공간에서 펼쳐보자라고 하게 됐고 이 공간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무대 공간으로서 만들기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보고 계신 그림처럼 물 위에는 수상이고 관람석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행정에서는 장관님 오셔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또 어디에 사람들이 앉아서 관람합니까? 저렇게 하면 관람할 수 있습니까? 등등의 이제 이야기들을 해나갑니다. 익숙함이었죠. 무대가 만들어지고 무대 앞에 의자가 설치되고 하는 익숙함들에 있어서 이제 걷어내는 이제 설득의 작업들이 필요했었고 실제 당신들이 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산책로이고 항상 바라봤었던 공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서 이제 옆면 산책로를 이제 그냥 일반 객석으로 조성을 하고요. 그럼 이제 무대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잘 토목공사 사업으로 해서 조경 사업으로 했었던 이 공간들을 그대로 무대 공간으로 활용을 해보자. 다만 이제 물이라고 하는 이 바다와 접하고 있는 이 공간성들을 활용을 해서 이 지역민들이 직접 노래를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물 위에서 같이 뛰놀 수 있는 그런 풍광들을 만들므로써 이곳이 갖고 있는 정치를 그대로 살려주는 관점에서 고민을 한번 해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녀 어르신들이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저 물 위에서 노래를 하시고 이제 요 앞에 화면에 보시면 그 밑에 이제 실제 해녀가 물질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저런 풍광들을 계속 만들어냄으로써 사람들한테 감동을 선사했죠. 그래서 우리의 그냥 단순한 산책로가 이렇게 쓰이네요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사람들이 감동을 했지만 저는 컨텐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하면 제주가 워낙 물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물이 이제 그 해안가로만 해서 이제 물이 솟아나는데 맑은 물이 그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로부터 빨래하고 또 수영하고 물을 길었었던 이 공간입니다. 즉 이 이야기가 있었던 그들의 당연한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었던 공간에 그냥 펼쳐놨을 뿐이고 그들의 모습들을 해왔었던 과정들 속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그렇게 해와서 보여줬었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단순하게 공간을 볼거리 형태의 관점들이 아니라 그곳에 실제 삶의 이야기가 있는 공간에 그 풍광들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 그 이후부터 이제 그런 시작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2019년 이후부터 2020년, 21년, 22년 또 올해까지 계속 지역에서의 축제 현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공간들을 지역의 이야기가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축제장으로서 활용을 하고 해왔었던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오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이런 바라봄 속에서 이제 충정축제를 또한 이제 올해 제가 1월달에 총감독으로 위촉을 돼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의 관점에서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축제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하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저한테 몇 가지 얘기했었던 또 관광 관점에서 이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왜? 그동안 해왔었던 축제를 제가 바라봤었을 때 과연 그것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이 들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관광공사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관광 트렌드에 대한 분석에서 보면 뉴 에라 트립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대 여행의 관점에서 지역 고유의 독특한 경험과 그리고 단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움직여지는 나노화되어 있는 경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나노화되면서 또 사람들은 먼 곳이라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 나섭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찾아 나서는 관광 트렌드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이 같이 주도가 돼서 하는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충정축제를 바라봤었을 때 충분히 이 가치들을 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 속에서 총감독을 이제 수락을 하고 이제 방향을 잡아갔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 축제가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렇게 있었는데요. 제가 바라본 이제 이 충정축제의 첫 시작은 첫 번째 광주였습니다. 광주는 바로 민주화의 성지고 또 예향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광주라고 하는 공간이고 또 축제가 열리는 또 주최하는 동구는
저는 광주의 아이덴티티가 모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5.18 민주광장, 금남로, 즉 광주의 가치들이 집약되어 있는 공간이고, 또 축제의 타이틀인 충장로는 최고 멋쟁이들이 모였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충장로라는 상권은 호남 제1상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과거에 그 젊은이들이 피로애락의 추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발길이 뜸해지고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 수많은 예산들이 이제 단순한 환경 조성에만 그치고 있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과연 축제를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축제를 바라봤더니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7080이라고 하는 과거의 추억의 이야기들이 중심이 돼서 처음에 시작은 했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전국 유일의 추억을 소재로 한 7080과 또 시간이 지나서 8090까지 확장한 추억 축제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굳이 광주 충장 축제를 오지 않더라도 어느 지역에서나 똑같은 풍광들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과연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관광 관점에서 어떤 매력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단순한 추억의 상기와 재현으로서는 그 이끌림을 할 수 없을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비슷한 풍경, 그리고 광주만의 색들이 전혀 부족했었던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계속 7080, 8090 매년 과거에 대한 재현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었던 상황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추억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는 갇혀버린 게 아닌가, 추억이라고 하는 멈춰버린 시간에 갇힌 게 아니냐. 그래서 추억이라는, 저는 총감독으로서 추억이라는 타이틀을 빼고 싶었었습니다만 이미 천명한 상황이었고, 또 그간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져가자. 하지만 추억에 대한 회상을 벗어나서 추억을 확장시켜보자, 즉 기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나 20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간으로 따지면 성인이 돼서 이제 부모님 품안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걸음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시간들을 해야 되는 관점이라고 하면 이제는 변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축제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왜 열리는가의 관점에서 잠깐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 그 지역에 또 참여하는 공동체 회복인데, 이것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기에 이제 추억을 그냥 상기하고 재현하는 형태를 벗어나서 그 공간에서의 사람들이 추억들을 만들고, 또 각자의 관점에서 추억들을 돌아보고, 또 그 지금의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는 그 가치들을 좀 만들어내고, 무엇보다도 충장로와 광주 곳곳에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작업들로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남로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공간, 광주 사람의 금남로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금남로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어떻게 축제에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또 충장로라고 하는 그 광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충장로의 기억들과 그 숨겨져 있는 그 골목골목마다 또 상점마다 갖고 있는 그 가치들을 한번 모아보자. 그리고 광주라고 하는 그 광주의 가장 특색은 바로 광주 사람들이다. 어떤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금남로와 충장로 곳곳에서 그 오랜 시간 빛나고 본인들이 이야기했었던 그 가치들을,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었었던 광주의 역사가 곧 대동이고, 그리고 그것이 곧 빛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좀 발칙하지만 충장 발광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충장로라는 공간에서 광주 사람들 하나 한 사람의 빛들이, 큰 빛, 작은 빛, 또 예전의 빛, 또 앞으로 만들 빛들이 이제 모아질 수 있게끔 이제 하자라고 그 충장 발광이라는 주제를 던졌는데, 조심스럽게 던졌는데 구청장님이 이거 매력적입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로 가지고 한번 마치 내보자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골목골목의 이야기들이 저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광주 사람들 그 충장로 골목골목의 이야기들이 소중해서 제가 작가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에 최영호 작가님이라는 분께
금남로 당신이 또 지금 생각하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달라. 그래서 포스터들을 연작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다방의 골목골목의 이야기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축제 포스터로 또 이제 광주극장, 추억극장이라고 하는 작품들 속에서 여기서 이제 빛을 낼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냈고요. 또 3, 4, 5가, 4가 5가 예전에 그 길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었던 것들을 더 많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또 예술의 거리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총감독으로서 이 골목골목에 담겨져 있는 가치들을 어떻게든 끄집어내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게 큰 목적이었었고요. 그래서 축제 안에 추억이라는 워딩이 담겨져 있지만 프로그램들은 추억을 모으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상징물을, 그 추억들을 모아서 거대한 상징을 만드는, 그리고 현재의 추억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추억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놀이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추억들을 이제 광주 시민들이 끌고 나가는 행렬과 마지막 의식의 프로그램으로서 카테고리를 좀 구성을 하고, 그 날짜마다의 공간들도 이렇게 프로그램들도 제가 처음에는 개막식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축제를 계속 쌓아나가면서 완성해 나갈 수 있게끔 해보자라고 했지만, 그동안에 해오셨던 또 관행이라는 것도 있고 바라봤었던 것들이 있어서 그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축제의 시작은 추억을 꺼내고, 그래서 점점 완성시키는 관점에서 이야기들을 풀어나갔던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민주광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여기다가 예전에 축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작년에 축제 현장의 모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사람들은 광장이 있으니까 모으자라고 했지만 저는 허투루 이 공간을 쓸 수는 없다. 즉 광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지만 이 광장은 특별한 광장이고 단순하게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저렇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공간으로서는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다른 공간으로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버스킹 월드컵의 경우는 저 광장을 했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일하기 편하게 무대 만들어 놓고 의자 설치하고 하는 모습들을 이 공간에서는 하고 싶지 않았었던 과정들 속에서 금남로라고 하는 넓은 공간은 공동체 놀이 공간, 즉 예전에 광주 사람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넓은 길의 공간을 공동체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만들어내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로서 발휘할 수 있는 대동의 자리가 되고요. 충장로와 동구의 곳곳의 공간들은 작지만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개별 놀이의 사이트들, 그리고 이 공간들을 이어주는 이동형 컨텐츠로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광장에다 무대 만들어 놓고 옆에 텐트 치고 프로그램들 하면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편할 텐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었던 총감독과 저와 함께 했었던 기획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그 문화관광 관점으로서, 그리고 광주 아이들이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관점 속에서 이제 공간을 배정을 해보면서 금남로는 이제 공동체 놀이 공간, 즉 요 지금 보여주시는 관점에서 가로축, 메인 가로축을 중심으로 해서 충장로 1가부터 5가까지 뒤에 공간까지 이제 작은 공간들을 설정을 하고, 이 금남로라고 하는 메인 공동체 놀이의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뻗어나갈, 상하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이제 왜냐하면 예술의 거리라든지 충장로에는 감독님 저 예술의 거리에 사람 저렇게 안 갑니다. 충장로 5가까지 안 가니까 저렇게 무리하지 마십시오라고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전하고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관점에서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공간의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는 관점에서는 그러기에는 상징성이 부족하고, 또한 실제 충장로 축제에 참여하신 충장로 상인들의 불만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축제 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상쇄된 것도 절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찾아 나서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넓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의 사람들은 본인이 찾아 나설 수 있는 것들이라면 먼 곳마다 하지 않고 찾아 나섭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공간들을 전체 아우를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금남로의 공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상징적인 공간의 그 상징성들을 축제성으로 발휘를 해서 이렇게 보여줘 보자. 그리고 이 공간들을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둘씩 완성시키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첫 도전으로서 작게나마 했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자 했었고, 그러다 보니 개막식 안 하고 개막식 때는 다 뼈다귀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채워나가면서 그 공간을 완성시키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들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었던 상황이었고, 작게나마 이제 그런 시도들을 잠깐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를 6,000개를 구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판매량은 제가 실제 또 이것들을 나눠주는 데 익숙했었는데 저는 무조건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그만큼의 가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한 2,000개 정도밖에 팔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는 작은 시작이라 생각을 했고, 또한 행정에서는 마지막 날쯤 되니까 저거 그냥 갖다 더 장식하면 안 돼요. 좀 장식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완성시키는 과정들이 더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금남로라는 공간, 무대 공간들은 이제 이렇게 뼈다귀만 있었습니다. 뼈다귀 수많은 사람들이 저 무대 마감도 안 하고 장식이 저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기획자로서의 의도는 금남로하고 5.18 민주광장을 투영하는, 즉 무대라는 공간이 막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제 뒤에 분수대라든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투영하는, 공간을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공간들을 이어주고 또 하나의 또 다른 상상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관점들을 이렇게 조성을 해 왔었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들 중에 마스클레타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그 상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지금 폭음 콘서트입니다. 낮에 펼쳐지는 폭음 콘서트인데요. 이게 역시 누군가는 거대한 소리의 카탈시스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금남로 한복판에서 그 누군가는 저게 총소리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누군가는 실제 스페인 발렌시아 마스칼타 축제에 비하면 한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로 했습니다. 약 6분간 펼쳐지는 폭음 콘서트인데, 이제 여기에 감히 금남로 한복판에서 저렇게 낮에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총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또 다르게 듣는 사람들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실제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몇 분은 울면서 저한테 오셔서 저걸 보면서 이제 슬픔을, 그러니까 너무나 감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각자의 관점에서 이제 기억들을 남기는, 또 그것들을 지울 수 있는 하나의 의식 같은 프로그램으로서 상징화 시켰었던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퍼레이드는 특히나 이 거리라는 공간, 대동의 공간에서의 관점에서 상징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고 해낸 과정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삼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작년 같은 영화를 가지고 퍼레이드를 했지만, 저는 헐리우드도 아니고 광주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상징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돌아봤고, 이제 퍼레이드의 것들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멋있는 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만들어지는 가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들이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만드는 과정들을 하려고 이제 방향을 잡고 준비를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차의 포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밀고 당기고 또 그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만드는 과정들에 대한 핵심을 품으로써 그 대동의 공간, 금남로라고 하는 공간에서의 상징성과 축제성을 같이 맞물렸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광주의 작가들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작가들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그들이 같이 이제 뚝딱거리면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퍼레이드에 앞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었던 과정이었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실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이견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13개를 모아내고 그리고 마지막 불을 태웠습니다. 원래는 13개 작품을 다 금나물 한복판에서 불태워서 불이라고 하는 그 가치들 그리고 광주가 갖고 있는 모습들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불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불태우는 이제 과정들을 했는데 원래는 아쉽게도 이제 한 개만 불태웠는데 이제 앞으로 이것들을 계속 상징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 그 이야기들 좀 나눴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뭐 소방과 협의해 나가면서 우선 안전 때문에 하나만 하지만 아마 내년에는 13개 작품들을 다 불태우는 작업들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타는 그 자리에 이제 진혼이라고 하는 곡을 이제 5개 지역 합창단과 그리고 광주 시립 그 경영악단이 같이 국악관악단이 같이 노래하면서 만들었었던 그래서 공간에 대한 상징성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해왔었던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지금 7080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또 기존에 해오셨던 분들의 많은 비판들이 또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이 공간이 예전에는 7080 세트장을 만들었었던 공간에 어쨌든 이제 작지만 이제 전시관을 테마 전시관을 만들어서 이 공간에 대한 가치들을 좀 누적시킬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원래는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발현이 되면서 축제 이후에도 계속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원에 이렇게 주민들이 같이 이 공간들을 같이 만들고 꾸미고 그리고 이제 금남로 별거 아니었는데 금남로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낙서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특히 조선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 생각은 이런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만 하지만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냈었던 이 관점에서 실제 사람들이 이것들을 낙서도 하고 또 앞서 이제 추억의 상자들을 같이 모아서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들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좀 다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여 개 정도만 할 수 있었고, 실제 이제 또 곳곳에서 원래는 이제 불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스페인의 한 축제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축제 때만 되면 가족 단위로 나와서 이렇게 공간에다 불을 피우고 음식도 해 먹습니다. 같이 모여서 이때 말 그대로 식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풍광들도 있고, 실제 중국의 운남성 화바제에서는 도심 한가운데서 이렇게 불을 태우면서 공간에 그 우리가 마치 달집을 태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대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 이후에 이 충장 축제에서는 이제 금남로와 충장로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런 풍광들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 충장로에 빈 점포가 제가 저희 스텝하고 전수조사를 했더니 한 162개가 비어있는 점포가 나오더라고요. 실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점포는 한 60여 개 정도가 됐는데 이것들을 저희 첫 꿈은 이 중에 한 30개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공간으로서 활용을 한번 해보자. 근데 실제로 3개밖에 못했습니다. 3개밖에 못했고, 그거는 이제 상인들과의 충돌이라기보다는 상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소유의 여러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상인들하고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것들이 그 이후에 10개가 되고 그 다음에 20개가 되는 가치를 전 충분히 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런 축제를 통해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에 축제를 통해서 그 점포가 활성화되는 새로운 점포가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관점으로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저는 희망을 느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충분히 이번에 축제를 끝났더니만 다음에는 우리 외에 점포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작지만 충장로 4가 5가의 만찬의 골목, 즉 지역 주민들이 만든 음식들을 가지고 실제 거기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이제 풍광을 이제 연출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충장로 계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충장로에서 혼수하고 결혼 다 해왔었다고. 그만큼 자부심이 계신 분들의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전국에서 사연을 공모를 해서 결혼한 가장 중요한 추억이지만 남기지 못한 분들, 결혼식을 하지 못한 분들을 사연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바로 그 혼수의 거리에서 결혼식을 실제 올려드렸고, 이제 그 풍광들을 통해서 다들 내년에는 금남로에서 해야 된다, 좀 큰 곳에서 하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공간의 상징성과 그 이야기가 저는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들도 있었고, 비어있는 점포만이 아니라 옥상을, 충장로 옥상 가보면 멋들어진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참여했지만 그 공간들도 하나의 제일 좋은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는 이제 하늘 놀이터를 이번에도 한 4개 정도 조성을 해서 했고, 다음에는 한 10개, 20개 이상의 가치들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인분들이 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왜 해야 돼라고 했지만, 이번 축제 끝나고 나서 저런 것들을 우리 옥상 비어 있으니까 저것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음으로써 공간 곳곳을 이제 다닐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뭐 골목을 다니는 뭐 탐험대라든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그 골목들을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축제 때 만들었었던 메모리 온 더 광주라고 해서 충장로 지금 보시면 1가부터 5가까지의 공간들을 직접 찾아 탐험해 나가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시행하기 직전까지도 행정이라든지 일부에서는 굳이 저 컨텐츠가 왜 필요하겠느냐, 축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지 왜 저런 형태의 컨텐츠가 과연 되겠습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거를 6,000개 준비했었는데 거의 다 소진이 됐던 상황이었고, 실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충장로 5가까지 그리고 이제 예술의 거리 곳곳을 찾아 나설 수 있었던 과정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또 하나 이것을 설득했었던 과정들은 예전에 문화재청에서는 세계유산 축전에서 유네스코 보호구역을 새로 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그 문화재청에서 축제를 하는데 똑같던 상황이었습니다. 무대 만들고 뭐 장관님 모시고 문화재청장님 모시고 사람들 오니까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끔 무대 만들고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게 한 28km 정도 됩니다. 28km 정도의 구간을 사람들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공간을 체험하고 이 공간에서의 이야기들을 찾아 나설 수 있게끔 해보자 해서, 실제 코로나 상황이긴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성공적으로 되어왔었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냥 풍광 좋은 거리의 그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공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구간들을 축제 기간에만 잠시 공개를 하고 이 구간들을 상징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그리고 다니면서 여러 작품들을 만나고 또 그 공간의 이야기들을 찾아 나설 수 있게끔 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충장로 이거 26km 정도, 28km 정도 되는 구간들을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예매를 하고 찾아 나서는 속에서 우리 충장로도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저는 확신을 가졌던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 금남로와 충장로라고 하는 공간이 갖고 있는 상징성들을 공동체 놀이의 공간과 그리고 개별적으로 곳곳을 찾아 나서는 추억 놀이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들, 그리고 이것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함으로써 이제 이 구간들을 사람들이 다니고 또 그 공간에 담겨져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과 그 빛들을 찾아 나설 수 있었고, 또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곧 경험이 돼서 추억이 돼서 아빠와 아이가 저기까지 한번 가볼까? 걸어다니면서 그 아이가 가졌던 그 경험이 또 시간이 지나서 추억이 돼서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관점에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이야기와 그 대동의 가치, 그리고 자꾸 저한테 글로벌 축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축제로서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과감히 단순한 7080에 대한 제언을 좀 덜어내고, 하지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물론 70, 80, 90에 대한 제언의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잘 두드러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아쉬움들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인들하고의 접점이 한계들도 있었지만 같이 하는 가치로서의 함께하는 가치로서의 전환을 할 수 있었던 작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점포가 3개의 빈 점포가 나중에 내년에 10개가 되고 다음에 20개가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직접 당신들이 닫았던 마음들을 꺼내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공간에 각자의 오늘 사는 청년들과 아이들과 부모 세대들이 함께 새로운 추억들을 만드는 공간으로서의 가치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을 가졌고, 또 그것들을 시작하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치들을 만들어서 해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우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오늘 참여하신 선생님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들으셨지만 양쪽 가장자에 계시네요. 발표,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발표해 주신 두 발표자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이한호 대표님, 그리고 김태욱 감독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세 선생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박홍근 건축사님, 한승원 전남대 건축학 교수님, 남승진 전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대표이사님. 그다음 빨리 할 텐데 먼저 그 세 분의 토론자께서 아주 간단하게 두 분 발표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또는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거리가 있으면 두 발표자께 질문을 던지고, 그게 이제 세 분 얘기를 빨리 듣고 그 다음에 두 발표자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 여유가 생기면 우리 객석에 계신 선생님들께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먼저 제 왼쪽에는 박홍근 건축사부터. 이 순서에는 세 번째에서 제가 마음 놓고 있었는데 첫 번째 하시라니까. 그럼 역시 사람이 이 공간을 만들고 또 완성하는 것은 사람이 완성을 한다는 그 느낌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한호 대표께서 양림동에 이렇게 정착을 하시면서 강주의 좋은 문화 그런 발전, 그런 것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양림동만 이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양림동에서 그런 문화 활동들이 구도심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충장 축제가 이루어졌던 그런 공간이, 충장 축제 기간은 이제 짧지만은 나머지 시간도 함께 가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양림동의 그런 프로그램이 광주천을 넘어서 충장로, 금남로까지 확장되는 그런 플랜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혹시 비전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양림동에서 활동한 지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이 활동을 하니까 이게 그런 좀 기운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2011년, 12년부터 양림동에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해가지고 양림 커뮤니티 센터를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하다 보니까 5월 어머니 집이 양림동으로 가는데 그거를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또 카페도 하나 설계를 하고, 그러다가 또 펭귄 마을 총괄 그 코디네이터까지 하게, 지금 이제 마주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림동에 있는 기독병원에 병원을 주축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게 인력으로 하지 않고 또 뭔가 기가 흐른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으면서 이렇게 꿈을 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가능하겠다라는, 그래서 이한호 대표님한테 이제 감사하는 그런 좀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충장축제를 보면서는 도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점의 요소가 선으로 하고 도심의 전체로 면으로
도시 공간 구조를 이용하는 그 전체가 축제의 공간이 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가 나름대로의 감독님의 전체적인 내러티브가 있었고 그 내러티브를 어떻게 체험하고 또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트장 같은 도심을 활용을 해서 그 축제에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축제가 끝난 후에도 무슨 우리 영화에서 좋은 장소가 관광지가 되듯이 이게 지역의 선순환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발표자들께서는 질문을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세 분의 토론자 말씀을 한번 쭉 들어보고 그리고 다시 보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원 교수님. 시간이 아주 없네요. 오늘 두 분이 그 관광과 축제라는 어떤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한호 대표님, 아까 80년을 기준으로 80년의 이전과 80년 이후의 광주, 이게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우리 인식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 이유는 다 알고 있죠. 숨겨지거나 또는 뭐 들춰내기 힘든 그런 어떤 우리의 시간이 있었고, 7080의 어떤 시간이 꼭 그런 즐거운 기억으로만 채워진 건 아니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에 대한 지금의 해석, 그리고 지금의 어떤 공간적 처리도 많은 어떤 관점, 또 많은 다양한 시선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런 어떤 뭐 사실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말도 있지만 쉽게 우리가 공간에 담을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축제 이벤트나 어떤 뭐 관광이 어떤 아이템을 삼을 수 없는 그런 또 광주의 정체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까지 한 80년으로부터 50년이 다 돼가는 반세기는 잃었던 순간을 기억하고 그걸 꺼집어내어서 아픔 치유하고 또 승화하고 그런 과정이었다면, 그 이후에 50년은 아마 그걸 다르게 해석해서 우리의 도시 공간, 그리고 도시의 어떤 이렇게 이벤트 속에서 좀 다른 어떤 움직임과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앞으로의 어떤 움직임, 어떻게 가져가는 것들이 우리 아픔의 어떤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축제, 관광 이런 어떤 문화와 섞이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들었고요. 실제로 지금 29개 5.18 사정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적지는 늘어날 것 같고요. 그 사적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 김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충정도, 금남도를 전부 관통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억들, 뭐 추억으로만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기억들이 거기에 얽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또 30번째 사적지가 될 수 있는 옛 적십자병원, 이런 어떤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도 이렇게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공간에 대한 그 관점 대립은 어쩔 수 없는 광주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보았을 때 이러한 광주의 좀 이제는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조금은 발전적으로 다뤄야 될 어떤 그런 측면의 얘기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은 어렵지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승진 대표께서 부탁드립니다. 네, 남승진입니다. 오늘 두 분께서 광주의 가장 그 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양림동과 또 이제 충장축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말 좋은 그 PPT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양림동과 이제 충장로는 광주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추억의 장소이길 뿐만 아니라 광주의 정말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의 근대 문화가 들어왔던 양림동과 또 광주 시민들의 여러 가지 예안이 묻혀있는 충장로와 금남로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까지 쭉 펼쳐왔고, 또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광주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제 양림동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양림동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과 또 색다른 모습의 양림동을 재현하고 또 발굴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앞에 발표하신 우리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 양림동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근대문화 역사뿐만 아니라 어떤 전통이 가지고 있는 거, 또 현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조닝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문화와 그다음에 전통 우리 그 근대 문화, 그다음에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뭐 이렇게 펭귄 마을이라든지 카페들이 많이 생긴다든지 해서 아마 양림동은 세 개의 존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창조적인 커뮤니티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전문적인 그룹들, 또 예술가들, 또 작가들이 많이 이제 거기에 상주하시면서 활동들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양림동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신 그 원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어떻게 높일 건지, 창조적인 커뮤니티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원래부터 살고 계셨던 그런 주민자치회라든지 또 원주민들의 활동의 영역 범위를 어떻게 펼쳐가고 이런 창조적인 커뮤니티와 원래 살고 계셨던 주민들과의 그런 연계성들을 어떻게 활성화시켜가지고 앞으로의 양림동을 이끌어 나갈 건지, 그래서 이런 지속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양림동의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창조적인 커뮤니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역의 주민들의 활동들은 그렇게 대두되지 않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양림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양림동의 그 지역의 정체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것도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 방금 한 교수님 말씀하셨던 양림동과 충장로, 금남로와 연계하는 어떻게 벨트화 사업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많이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충장축제에 대한 것도 상당히 이제 강주 시민들로 봤을 때는 20여 년 전에 시작될 때는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었지만 이제 충장축제가 많이 이제 발전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들, 기대 이상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충장축제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저도 이제 시민으로서의 좀 생각했던 것은 뭐였느냐면, 이제 앞에 PPT에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장이 바뀌어진다든지 총 감독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20회까지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광주 시민들 입장이나 또 광주를 찾아오는 방문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광주 충장축제에 정체성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그 20여 년 동안 변하지 않고 해왔던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충장축제의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정체성, 광주 문화의 정체성, 어떤 공간적인 정체성이 앞으로 그렇게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총 감독에 의해 가지고 모든 스케줄들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러면은 이 광주 시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 동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적극성들, 충장축제가 되게 이제 10월 달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기에 주민들이 기대하면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했던 퍼레이드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이제 작가들이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만큼 정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앞서서 했는지는 좀, 이것도 앞으로의 그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그 화려하고 정말 세련되고 AI가 더 발전되는 그러한 축제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정말 풀뿌리 충장축제의 모습도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이런 그 정체성을 가진 대표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뭐로 갈 건지,
앞으로 변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하나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처음에 시작할 때 추억의 충장축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추억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될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한 좀 염려나 좀 기대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의 토론자 말씀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었고 또 중요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먼저 발표를 먼저 하셨으니까 이한호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박홍근님께서는 양림동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금남로 또는 광주의 다른 그 구도심 지역으로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신 것 같고요. 하승원 교수님께서는 이건 두 분 다 공통 질문인데 5.18 사적지로 대표되는 광주의 불행한 과거들, 미국의 과거가 어떻게 승화되고 미래의 광주의 이미지 브랜드로 바뀔 수 있는지, 그게 약 부분의 그 축제 현장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숨길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일 것 같고요. 남승진 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양림동 같은 경우에 원주민들의 참여, 창의적인 사람들의 모임은 활성화되는 것 같지만 거기 그냥 흑인, 그냥 보통 사람들의 참여는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어떻게 말씀을 드리려는 이야기입니다. 요 정도의 질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분까지인가요? 25분까지인가요? 시간을 어떻게? 네, 그럼 3분. 네. 네. 좋은 질문들을 주셔서 또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광주가 가지고 있는 저는 문화적 저력, 문화 시민의 저력, 그리고 문화 도시로서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타 도시, 서울을 제외하고선 저는 국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도 정말 많은 지역들을 함께 일해보고 많은 도시들을 다니고 또 도시들의 고민들과 또 도시의 기획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지만 정말 너무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축제나 또 문화 행사, 프로그램, 또 예술이 도시 안에서 타자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이미 충분히 녹아 들어 있는데도 아직도 조금 분리해서 보는 관점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지금 양림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축제가 됐던 프로그램이나 또 일상의 예술 공간들과 도시 공간에 안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같이 결합되는 구조들이 막 이제 실험되고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들의 결과가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는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지금 광주가 또 함께 항상 챙겨야 되는 198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가져갈 건데, 이 시도들을 저는 이게 뭐 단기적으로 저희가 5년, 10년 안에 해결할 문제들이 아니고, 저도 지금 12년 동안 이제 해왔던 과정이고, 앞으로도 10년간 할 일들을 지금 다 메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말 한 도시를 만들어 가시는 도시 계획자들이 수십 년의 시간을 기준으로 도시를 바라보시듯이 문화 기획자들도 이 도시의 변화와 세대의 성장에 대해서 계속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할 때, 그리고 새로운 도시의 사용자들이 등장을 할 때 그들이 이 도시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 도시에서 어떤 부분에서 공감하고 함께 문화적으로 향유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타이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게 굉장히 급격히 앞당겨졌다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문화계획 현장에서는. 그래서 과거의 언어,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죠. 노잼이라는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건 광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더 이상 축제가 재미가 없고요. 도시 공간에서의 놀이들이 민간이 만드는 것을 공공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새로운 세대들의 등장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유행을 따라갈 것인가? 꼭 그렇지만 않다 생각합니다. 기술이나 혹은 저희가 정말 도시 공간 안에서 세련된 스타일을 통해서 그 본질적인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오리지널리티, 1980년을 우리는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리고 광주 양림동에 살고 있던 정말 소중한 인물들이나 오리지널리티를 계속 간직하고 사셨던 동네에 교회에 다니시는 어르신들, 또 마을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축제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이냐. 근데 이 간극을
저희가 메우는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호흡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함께 좀 공감해야 적어도 저희가 내년, 내후년에 이루어지는 지금 광주 비엔날레와 양인동의 결합이나 또 충장 축제의 글로벌화로서 내년도에 또 김태욱 감독님이 만들어가신 그림들이 좀 어떻게 보면 기대와 함께 또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을 텐데 좀 아쉬운데 빨리 다음 마지막 우리 김태욱 감독님께 시간을 드릴 텐데 뭐 질문 내용은 다시 요약 안 해도 되겠죠. 뭐 5.18의 문제들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 그 다음에 장기적인 플랜 얘기를 두 분 다 하셨어요. 또 정체성과 대표적인 프로그램, 그 장기적인 계획. 이번에 굉장히 큰 새로운 활력과 방향을 제시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들 해주셔서 그리고 또 또한 고민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19년 동안 축제를 해왔는데 그것들이 이어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도 이어지지 않고 또 프로그램도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도 이어지지 않고 그 상징성도 전혀 이어지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제가 이번 충장 축제를 하면서 광주 충장 축제 민낯을 다 봤구나라고까지 저는 이제 광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왔던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징성들을 가져가야 되고 또 이제 광주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가져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가져가는 이어짐의 가장 상징성은 저는 이제 추억을 넘어선 기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저는 기억의 성지가 될 수 있게끔 충장 축제를 넘어서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기억들을 모아낼 수 있는 기억의 성지로서의 가치들을 축제성과 발휘해서 가야 되고 그것들이 이 금남로와 충장로 골목 사이사이에서 이제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끔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짐의 관점에서는 그냥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킬러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번에 새로 도입을 잠깐 했습니다만 마스클레타와 퍼레이드의 버닝입니다. 즉 이번에 많은 우리 솔직히 우려도 있었거든요. 5.18 어머님에도 만나고 유족회도 만나고 이제 했지만 상당한 거부 반응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는 생각 속에서 만나 뵀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큰 이제는 축제지 않느냐. 그리고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어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셨어요. 하면서 그 공간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번에 시연을 처음에 해보면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 역의 성지로서의 가치들을 상징적으로 모아내고 그것들을 이어갈 수 있겠다. 또 하나 이제 퍼레이드는 단순하게 재현에 대한 퍼레이드만이 아니라 그걸 기억들을 불태우고 승화시키고 지어주는 요소로서의 불의 가치들은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이번에 마을 주민들하고의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어갔던 상황이었고 이제 그렇게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철저하게 이 축제는 저는 지역 주민 주도형이 아니라 관주도형의 축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주도형 축제도 없다라고 제가 웃으면서 막 부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했지만 그때들이 점차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이양이 돼야 됩니다. 그 이양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고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게끔 이후에 계속 이어감으로써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소소하게나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날짜들은 이제 변하지 마십시오. 10월 첫째 주 그렇게 해서 바라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내년에는 주제도 안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충장 발광이라는 주제들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어서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또 하나 이제 컨텐츠들도 새로운 것들에 대한 시도가 아니라 원래 처음 시도했던 프로그램들에 대한 그 냉정한 평가들을 내리면서 그것들을 계속 더 이어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이것들의 자리매김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5.18을 이야기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축제로서 그것들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또 할 수 있는 관점으로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보통 이럴 때는 좌장이 마지막에 멋있게 요약하고 끝내는데 지금 그거 안 하겠습니다. 25부였는데
아, 이거 진짜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 진짜 한 분만, 아까 손 들지 않았어요? 우리 키 큰 여자분? 손 들지 않았어요?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없어요? 없었어요? 예, 하십시오. 네, 자, 마이크, 플리즈. 누가 마이크 좀 알려주세요. 예, 전남대 정인아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세션을 하면서 좀 기대도 많이 하고 섭외도 제가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저는 축제에 대한 좀 편견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계림이라든지 여러 지역 축제들이 최근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약간 지속적으로 되는 축제들이 그나마 그래도 요즘에는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여지고 이게 지역의 어떤 정체성과 연계되어서 좀 이렇게 지역의 어떤 문화재로서 이제 자리 잡아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반면에 약간 불안감 언젠가 이게 지원이 끊기거나 이제 끝나버리면 다시 또 없어져 버리는 이게 실체가 남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반반의 면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명암이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축제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사실 오늘은 두 분 발표를 보면서 좀 편견이 조금 깨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이런 어떤 노이즈나 사실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부터가 관심의 시작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예전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네, 누구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주신 되게 성의껏 준비해주셔서 너무너무 발제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토론자분들께도 너무 경험이 일단 많으신 분들이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제가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시간이 없지만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제가 이제 어떤 행사적으로 이제 끝나고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뭔가 흔적처럼 남긴다든지 그런 좀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공간적으로나 또 아까 김태욱 감독님 자료에서도 보니까 공간에 대한 구상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놀라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혹시 좀 고민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혹시 실현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도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건 사실 선의의 최종 약간 공무원분들이나 오히려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만 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분들이 오히려 더 큰 방해나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이게 일이 틀어지게 되는 어떤 갈등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좀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좀 간단하게나 좀 어려움을 좀 함께 공유해 주셔도 다음번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다음 춘천축제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문화활동 유한호 대표님과 같은 활동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0분에 여기 지금 외국 유명한 학자분이 여기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진짜 예스 노로 지금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연속성을 위해서 말씀하신 연속성을 위해서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아까 뭐 웨딩도 그렇고 축제가 아니더라도 여기 상인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도시 계획하시는 분들의 역할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기획이나 이런 도시에서의 활동들이 증발되지 않도록 이제는 AI 도시 광주라면은 이런 아까 기억이라고 하셨던 우리들의 이 공간에 대한 기억들이 어떻게 도시 공간에 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도시 공간에 어떻게 쌓여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활용하게 할 것인가를 공간 기획이나 도시 설계에 있어서 함께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지 함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게 안 된다라는 한계를 저희도 함께 느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자, 이것으로 특별 세션 지역의 문화와 관광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 또 좋은 청중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